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지도자보다도 이 미국 대통령의 권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이 국제 지형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코로나19가 과연 선거 이후에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국제 정치는 어떻게 변할지 오늘 2020 미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알아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 이재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미국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 살펴보고요. 선거 이후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방헌법 제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화요일일까요, 교수님? 네, 1845년에 전국적으로 같은 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달에 해야 될 것인가가 먼저 논의가 되었었죠. 11월 이전은 농산물 수확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었고요. 12월은 또 눈이 올 경우에는 북부주에서 말이나 마차 이동이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또 주말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 업무의 시작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금요일은 주 업무의 마지막 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니 화요일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1월 월요일이 있는, 첫째 주 월요일이 있는 화요일로 이렇게 정해진 거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그런 선거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매체에서는 이 11월 3일을 뭐 대통령 선출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상 선거인단 선출일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 대통령 선거일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은, 그러니까 1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를 하는 날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선거제도를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직접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우리가 대통령 선거 제도를 얘기할 때 간접 선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3일에는 일반 유권자들이 각 당이 마련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날이고, 그 선거인단들이 투표하는 날이 공식 선거일이겠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선거인단들이 투표하는 날짜가 12월 두 번째 수요일의 다음 월요일인데요. 이 말이 어렵죠. 아까 네. 우리 이종희 교수님께서 뭐 온전하게 이제 월요일이 있는 주에 그 다음 화요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온전하게 이제 그 두 번째 주를 카운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2월 14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11월 3일 화요일에 주목을 하느냐? 물론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지만은 선거인단들은 그 일반적으로 성실 신의 원칙에 거기에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각각의 선거인단들이 유권자들이 선발한 다수 후보에게 그냥 다 표를 몰아서 주지, 거기서 뭐 그 사람들 이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3일 날 선거를 하고 나면은 이미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그때 사실상 뭐 대통령 선거가 결정이 난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게 이제 그 코로나 위기도 있고 우편 투표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어떤 후보가 일방적으로 그 538표의 과반 투표인 270표를 얻지 못한다면은 그거를 이제 카운트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변수가 많다, 그런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럼 말씀처럼 실제로는 과반 이상을 얻어야지만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얻지 못하게 된다면 누굴 대통령으로 선출을 해야 되는 네, 건가요? 이 부분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방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요.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역사상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1800년과 1824년이에요.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에서 각 주 50개 주에서 한 명씩 나와서 뽑게 되는 거죠.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에. 그렇다면 이번에 어떻게 분석이 가능하냐. 50개 주 중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주가 26개 주입니다. 민주당 22개 주예요. 나머지 2개 주는 동률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화당에 유리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우편 투표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편 투표를 문제를 삼아서 선거인단을 제대로 뽑지를 않고 소송으로 갈 경우에 상당히 길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270석을 채우지 못할 변수가 생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도 공화당에 유리합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6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3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화당에 유리한 그런 판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법원과 관련해서 네. 잠깐 말씀을 보태드리면은 우리 기억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2000년도에 그 고 후보랑 부시 맞습니다. 후보가 한번 이렇게 플로리다 그 개표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죠. 그때 이제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도 대법원 그 판사 구성이 보수에게 좀 유리했었고 재검표를 하지 않게 결국은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베럿을 임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말기에 보면은 그 대법관을 임명하려고 그랬어요. 10개월 임기를 남겨두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나가는 대통령 임명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임명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2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엊그저께인가 제가 그 상원 인준청문회 봤더니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의원들도 상원 공화당 의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통과시켜 나와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그만큼 대법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또 역시 어떻게 보면 선거가 조금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공화당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개표가 끝까지 잘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결국은 계속 가는 수도 있으니까 극단적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역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선거 자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미국 선거를 돈의 선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경선 기간만 거의 1년이니까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 자금을 법상으로도 이제 기업을 통한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죠. 어떤가요? 그 제도가? 개인의 후원은 제한돼 있습니다. 액수가 제한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정치 자금은 이익단체나 대기업 이런 데서 보통 많이 후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협회, 카지노협회, 금융가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예를 보면은 뭐 한 기업에서 680억 원 우리 돈으로 네. 그리고 뭐 580억 원 이렇게 후원을 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역시 뭐 돈의 선거다 이런 말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 TV 토론 이후에 이 선거 자금이 바이든에게 몰렸다라는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번 선거에도 아직 계속 바이든이 앞서고 있나요? 그렇죠. 이 잠깐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 선거는 돈 선거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있거든요. 네. 약 보름 정도예요, 선거마다. 그 이외의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하면 불법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수업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 공식 선거 운동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번 11월 3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주요 후보들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거든요. 결국은 4년,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선거 운동을 하게 되고 또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을 할 때 뭐 운전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KTX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갈 때 비행기를 다 타야 되잖아요. 그럼 항공료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광고료 엄청나잖아요. 막 그 슈퍼볼 같은 거 할 때도 막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미국에서 정치 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뭐냐면은 돈에 대해서 제한은 있지만은 자기 돈을 쓰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정치적인 목소리 자유를 내는 데 있어서
거기다가 왜 제한을 거느냐. 미국 헌법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미국의 자유를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도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된 돈이면 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모금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토론회 이후에 경쟁 후보들 지지자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돈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두 후보에게 몰린 것 같아요. 바이든 선거 캠프가 토론 전후에 약 1,0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16억 원이거든요. 토론 직후에 1시간 동안에만 380만 달러, 그러니까 44억 우리 돈으로 이렇게 모금이 됐다고 하는데 시간당 최고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당 최고기라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번 선거가 과열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누가 이기냐 하면 양 지지자들이 막 돈을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후보자들 개인에게 간 후원금이라면은 또 당에도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 3억 6,450만 달러의 정치자금 모금했다고 밝혔고 미국의 월간 정치자금 신기록이래요 이게. 그 다른 말로 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억 1,000만 달러 모금했는데 그쳤다 그러긴 하지만은 이것도 큰 돈이잖아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선거가 그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활을 걸고 있고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양 진영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서 본다면은 굉장히 앞으로 누가 더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돈을 모금하고 또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 것인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약간 피 튀기는 지금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선거 자금에서도 그렇고 트럼프가 조금은 조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는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대충은 예상이 되지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러스트벨트 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백인,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을 공략을 하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표심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후보 경우에는 열렬한 지지층도 없지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또 출신이 펜실베니아주 러스트벨트죠.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로는 average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통 사람 조다. 이렇게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조 바이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하고는 차별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리고 히스패닉 유권자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젊은 계층도 상당히 중요하게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기도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누가 반대표를 덜 받느냐가 이번 선거에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사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 지지자 가운데 56%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맞습니다. 지지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보다는 경제 분야에서 더 활동했고 때로는 예능에 나올 정도로 그렇죠. 되게 아웃사이더잖아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때부터가 워싱턴의 주류 정치 문법에 좀 반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고 엘리트에 반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라인들이 어떤 유권자나 아니면 그 정치인들이 기존의 공화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이 아까 제가 정치자금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는데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고위직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활동특별위원회, 우리가 슈퍼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바이든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오히려 지금 보면은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이탈표가 별로 없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라든지 주류 인사들이 많이 이탈해서 바이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 반 트럼프 전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선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거일 텐데요. 자, 우선 바이든 후보의 구호가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하자
이겁니다. 정말 지극히 미국적인 그런 구호인 것 같은데 특히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도나 포용주의 철학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떤 철학을 좀 가진 인물인가요? 네, 바이든은 최대의 장점은 친근함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집에서 워싱턴 DC까지 75분간을 출퇴근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철도 직원들하고도 아주 친해요. 바이든의 친근함은 에피소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살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으면 실제로 그랬고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3세 꼬마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꼬마가 바이든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바이든이 내가 어렸을 때 말더듬이었다. 실제로 말더듬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상당히 감명을 받은 그런 케이스였죠. 그 소년이 나는 바이든에게 돌봄을 받았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돌봄을 아는 바이든 같은 후보가 당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든은 미국의 철학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미국적인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이번에 후보로 경선에서 통과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책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금지라든지 결국에는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개성하는 그런 문제들이 그런 정책과 개인의 철학이 상당히 잘 접목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 두 후보가 이제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또 공약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무역 쪽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각각 취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공약을 먼저 살피기 앞서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이 두 후보를 비교할 때 이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필요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보면은 많은 지금 한국의 언론 보도들도 그렇고 많이 약간 좀 바이든 쪽으로 쏠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면은 적어도 첫 번째로 볼 때 이제 뭐 무역에서도 볼 때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을 했고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그 전통적인 차별 구분에서 벗어나서 약간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보호무역을 했다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바이든이 되면은 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아질 거고 무역적으로 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굵직굵직한 무역 보복을 당했던 거는 예를 들면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그런 것들 사이시장 개방이나 이런 것들 거의 다 민주당 정부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도 민주당의 전통 노선을 밟을 거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어떤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던 부분이라는 걸 그들도 인식하고 있어요.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을 그렇죠. 무너지는 제조업에 대해서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하고 민주당이 된다 그래서 무역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리할 거라는 약간 낙관이라든지 환상은 좀 저희가 접어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도 좀 바이든이 당선되면 확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미국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게 보면은 미국 가서 저희가 생활해 보면 알겠지만은 병원에 가보면 깨달아요. 한국이 얼마나 의료보험제도가 좋은지.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바마 케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물론 그 미국 시민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보험이 확대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유산을 지우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할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 하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코비드-19 코로나 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가서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은 막 대기가 일주일, 이주일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확진이 된다 그럴지라도 이제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낫대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병원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굉장히 미국의 공중보건, 퍼블릭 케이스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거치면서 아마 의료보험에 대해서 아마 두 후보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과연 어떤 쪽에 더 표심이 흔들릴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대중국 무역을 어떻게 또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 또 저희가 짚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각각 좀 뭐 대충 흐름은 보이지만 어떤 점에서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각 후보가 선출이 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중국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가 큰 차이를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쫓아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두 개의 기축 통화가 있는데 물론 달러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은 위안화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와 비교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뭐 수면 위로 조금 더 가라앉을 수도 있겠지만은 큰 차이는 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때 그 사이에 낀 우리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보면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저희가 알겠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한미동맹 등 해가지고 미국과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드 보복 때 이미 충분한 경험을 했지만은 중국에 굉장히 큰 경제 의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도 분명히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은 분명히 문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이번에 기후에 대한 공약들도 바이든 쪽에서 좀 나왔어요.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보면은 지금 네. 올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그러나 굉장히 우리 올 가을은 지금 날씨가 좀 괜찮고 하늘이 맑지만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로 지금까지 유발한 나라들이 선진 산업화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들.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토 의정서라든지 아니면은 파리 기후 협약 등의 환경 관련된 국제 협약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보면은 의회가 같이 비준을 했던 게 아니라 그 대통령 행정부에서 했던 행정협정 같은 형격이었어요. 이규제큐티브 어그리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존중이 되지만은 정권이 바뀌면 만약에 새로운 정권에서 그거를 이제 폐기가 가능은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의회가 같이 인준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그걸 폐기했던 게 이제 파리 기후협약이랑 쿠바와의 외교 정상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을 트럼프가 다시 번복을 했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기후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뭔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비단 군사적이거나 아니면 외교적이거나 통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세대를 위해서 미국 행정부가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공약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느냐, 오바마 시대로 좀 돌아가느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후보들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현재 기조가 많이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그리고 국제적인 리더십은 약해질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기조를 그대로 쭉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바이든이 당선이 됐다. 이건 또 어떤 변화가 좀 생길까요? 이게 참 아까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트럼프가 돼서 좋은 점도 있고 바이든이 돼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돼서 좋은 점은 보면은 예전에 그 제가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보니까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핵 위기가 어떻게든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북한과 만나지 않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북미 정상이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고 협상에 들어가야지 북핵 위기가 해결될 만한 여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만나지 않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최근엔 입장이 좀 바뀌었다 하지만은 그만큼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예전에 많이 취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고 처음에는 뭐
뭐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할 것 같이 보였지만은 많이 만나서 뭐 우리 둘이 같이 잘 통한다 그러고 뭐 햄버거도 같이 먹자 그렇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을 만날 수가 있다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바마 행정부에 아까 우리 이종규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전략적 인내를 얘기했잖아요.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그때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인가는 약간의 우려는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또 인터뷰를 봤더니 반드시 그렇게 회귀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진척된 게 있으니까, 진척된 게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 다자주의를 통해서 가겠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국제사회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트럼프처럼 약간은 서프라이즈한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충분히 한미동맹 혹은 한미일 동맹, 한미일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은 아니죠. 한미일 관계를 통해서 푼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관계 국가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푼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바이든이 좋은 거는 조금은 좀 예측 가능할 것이다.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가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 바이브 후보의 당선, 과연 한미 관계는 어떤 시나리오로 좀 각각 예상하고 계신가요? 바이든이 당선됐을 경우를 예측을 하자면 네. 중국, 러시아에 맞서서 자유세계를 결집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미 관계는 아무래도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기후변화도 공조를 통해서 해결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동맹이 복원되는, 국제적인 동맹이 복원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중국 견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바이든의 경우에는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재건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미 관계는 조금은 색깔은 약간 다르지만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 그렇게 가고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또? 이 트럼프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어려운 점은 예측 불가능성이라 네. 그랬지만은 저에게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재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네.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면밀히 분석해 본다면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좋은 점부터 나쁜 점부터 말씀드리기 좋겠구나. 나쁜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동맹도 중요하지만은 미국의 국익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부담을 얘기하고 분담금을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저에게 줄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좋은 점은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바랬던 게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제가 아나운서님 계속 만나다 보면 더 친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싸우던 사람도 계속 보면 정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은 3번이나 만났잖아요. 보면은 그 3번이나 만났으니까 그런 충분한 래퍼라 그러잖아요. 그 래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같이 만나서 보면은 뭐 서로 축하한다 그러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조금 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전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면 좀 한 가지씩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 영향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표율도 큰 변수가 될 듯합니다. 특히나 샤이 트럼프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의 문제, 그리고 아프리카계의 미국인들, 히스패닉 유권자들, 젊은 층들의 표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경합주가 어떻게 표심이 쏠리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우리 이종희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몇 마디 보태면은 경합주가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국내외 언론에서 미국 대선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우에는 어떤 한쪽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런 혼란에 빠져든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양쪽의 가능성을 저희 입장에서 다 열어두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어느 한쪽에 우리가 보면 2016년에 보면 힐러리 클린턴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많이 다 뭐 올인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예측 불가능성을 좀 받아들이고 두 후보가 각각 이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대응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놓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셔보고 대통령 선거 이후의 전망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은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고 역사를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미국의 연방헌법 제2조에 규정된 대통령 집행권에 따라 이 미국의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권한으로 앞으로 미국이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